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지금 팬데믹과 미중 갈등의 심화 등 기후변화와 신흥 안보 등 장기적인 문제들이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여기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가 줄었고요. 11월 무역 수지는 70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금 부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 수지는 지난 10월까지 474억 6,4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수지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경련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정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차별 규제 등 우리나라만에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금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본다. 네, 한국 경제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금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순간마다 최전선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예. 네,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 소개부터 저기 우연히도 거기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처음 발생할 때는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우리 이석채 수석, 김인호 수석, 마지막에 김영섭 수석 모셨고 그래서 완전 외환위기가 나서 그때 청와대에서 고생을 하다가 98년 1월 달에 임창열 부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서 있었고 그다음에 외평채 발행할 때 국제금융심의관을 했으니까 97년 8년 외환위기 때 중심부에 있었고 2008년 9년 그때는 OECD 대사하다가 들어와서 국무조정실 장관하면서 이 국제금융위기도 겪었고 그래서 위기 과정에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경제 그야말로 중심부에 계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더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태신 부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벌써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죠. 그런데 올해 경제상을 진단하면서 내년을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부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자세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큰 변혁기입니다. 우리가 이 1961년 경제개발 처음 할 때 1인당 국민소득 81달러에서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유무역 환경,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창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모든 나라가 내 것만 먼저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에서 나왔지만 그런 시기에 하고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고 시진핑이 이제 완전히 황제처럼 되고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니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기구에 의한 조정이 안 되고 저희 이제는 힘의 논리에서 하고 전에는 값싼 데서 생산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네. 대외 세계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둘째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고 2009년 또 국제금융위기 이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돈이 전부 해외로 가버리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고 또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이 대내외 환경이 안 좋은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네. 2년 안에 최저임금을 30% 이상을 올려버리니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편의점 주인하고 식당 주인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 또 중소기업인데 줄 돈이 없으니까 전부 사람을 잘라버려가지고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졌고 또 예외 없는 최저 근로시간 단축을 50주 52시간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투잡을 뛰게 만들고 기업으로서는 또 돈이 훨씬 더 들어가고 반기업적인 걸 막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임금만 자꾸 올려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기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한 3분의 1 되는데 해외 투자한 돈은 3천억 달러가 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온 돈은 7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노사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기업 규제를 하는 환경이 뭐 기업 규제법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이슈만 생기면 때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하면은 공무원은 좋아요. 가면 목에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관계 있는 기관들은 또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해외로 나가버렸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옛날 외환위기 때든지 아니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처럼 재정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빚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50% 이상 GDP 대비 50% 그러니까 600조였는데 1000조 이상 올려버렸으니까 재정도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일본식으로 돼버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세계 경제 환경은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계에서 이 석유 가격이라든지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삼중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경제가 첩첩산중입니다. 뭐 고금리 기조의 세계 무역 기조는 계속 변화하고 있죠. 거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노사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에 저희가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최전선에서 보셨고 또 지내오셨는데 그때와 비교하자면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외환 위기 때는 이 외환 보유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금방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1997년 12월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라서 그 한 달에 기름 사오는 돈도 안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경제를 무시하고 정치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다가 보니까 YS 정부에서 93년부터 97년 사이에 이 경상수지 적자가 490억 달러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체 생긴 적자의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발전을 잘하니까 돈을 맘 놓고 빌려주다가 어느 날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생긴 것이 외환위기였는데 그거는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98년 한 해 환율을 쫙 올려버려가지고 우리 물건이 값이 싸니까 한 해 무역수지 흑자가 390억 달러로 생겨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 서브모기지 론이라 그래서 아무나한테 집 대출 돈을 빌려주다가
그것이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 나쁜 돈이 나쁜 빚이 어느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 돈을 안 빌려줘서 이 금융 경색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는데 그때도 네. 세계 경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죠. 세계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다른 좋아요. 세계 경제 자체가 안 좋아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8% 9%씩 올라가고 우리도 5% 6%가 되니까 이걸 안 잡으면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특히 서민이 피해를 보니까 네. 그걸 잡는 방법은 돈을 줄여야 되고 그걸 돈을 줄이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빚을 가지고 있는 이 가게라든지 기업이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세계 기름값하고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옛날에 73년, 79년처럼 오일 쇼크 때처럼 이 우리나라는 전부 에너지를 의존하는 경제니까 네. 물가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세계 경제는 안 좋고 그래서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97년, 8년은 세계 경제가 좋았고 또 세계 무역 환경이 좋았고 2008년은 일시적인 이 국제적인 금융 경색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그야말로 해서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그 경제의 악화 수준은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들의 체감도는 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네. 대기업들도 우리가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우리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 뭐 4.4% 수준, 미국이 2% 수준 이렇게 되면 대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 수출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데 수출이 잘 안 되어질 거고 에너지 가격은 그대로 높고 네. 근데 국내는 이 가계부채 빚을 많이 썼는데다가 금리가 높고 일자리가 없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소비도 국내 소비도 떨어지고 대외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작은 경색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금리도 이러고 하니까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무역 환경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일 텐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IRA 법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사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긴 하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등 업종별 미치는 영향력이 또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부회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이 처음은 우선은 저희들한테 불리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IRA인데 농담을 하면은 저는 영국에서 3년 근무를 했는데 네. 굿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 하기 전에는 이 북아일랜드의 그 테러 단체 이름이 Irish Republican Army 네. IRA예요. 그래서 저는 IRA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의원님도 이 법안이 이런데 이 법안의 주 내용은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미국 산업만 육성을 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자국 보호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이 FTA가 돼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한 거. 네. 또 그 안에 배터리도 전부 미국 내지는 미국하고 FTA 된 나라의 그 원자재,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미국에 팔기 시작을 하는데 그쪽의 조건에 지금 안 맞으니까 미국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또 원자재도 이 중요 원자재도 중국서 우리가 많이 사오니까 그러면 미국 자동차에 하거나 이런 차에 비해서 7,500달러 한 대에 맥시멈 700만을 더 비싸게 사고 그쪽 차는 싸니까 우리가 경쟁력 잃어버릴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걱정이 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은 조지아에다가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희귀 금속 생산도 그렇지만 가공도 전부 중국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걸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의 기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위기만 극복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미국 자국 산업 보호 위주로 해가지고 모두가 이 세계 이 무역이라든지 세계 성장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으로 가니까 우리도 우리 이익 위주로 이렇게 행동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이 참 잘 돼야지 이 법안을 이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적인 역할 그리고 민간에서의 역할 어떤 역할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제일 첫째는 정부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정부가 5년마다 바뀌고 또 5년 바뀌는 정부에 어떤 정부는 또 반미적인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미국의 의견을 좌우하는 것은 미국의 여론이고 여론의 그 핵심은 언론이라든지 싱크탱크 뭐 이런 데인데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는 아주 미국에다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합니다. 네. 이스라엘, 일본, 대만 뭐 이런 데는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해가지고 하니까 미국 내에 우리 지지 세력이 잘 없다. 두 번째는 IRA 이런 법이 생겼을 때 그 이전에 벌써 미국의 로비 단체라든지 미국의 그 싱크탱크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었으면 우리가 미리 좀 막을 수가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난데 우리가 아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정부적으로도 정부에 바뀌는 거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내에 싱크탱크라든지 로비 단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돈을 헌금도 하면서 관계를 많이 맺어놔야 이스라엘, 대만처럼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게 첫째고 네. 둘째는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건 민간끼리 하는데 우리 한일 관계도 우리 전경련하고 경단련이 많이 그동안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전경련에서는 그 경제단체들은 같이 모아가지고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편지도 쓰고 또 미국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해서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정말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치솟는 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정말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려잡은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 눈높이도 좀 낮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낮아진 배경이 좀 뭘까요? 기존 결국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출로서 먹고 사는데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는 에너지를 100%를 96%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지금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경상수지 적자도 생긴다. 그다음에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풀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금리를 같이 위축을 한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 아주 어려운 건데 금리가 높고 또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민간 소비도 안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 성장률이 안 좋을 걸로 봅니다. 근데 성장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피부에는. 네, 체감도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사실 정말 이 1% 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신호가 어느 정도 좀 지나야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그렇게 금방 회복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보호무역주의하고 자국이익 우선주의 또 힘의 논리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전력망 전선줄이 안 들어가지고 생산을 못했고 네. 요소수라는 게 안 들어가지고 트럭이 문 닫고 하는 그런 데니까 이제는 값싸고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 안보 네. 좀 비싸더라도 하겠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이 금방 안 개선될 거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이제 더 이상 안 높이느냐.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한 1.25% 높은데 네. 미국이 4% 지금 수준인데 저것이 5% 갈지 5.5%를 갈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3.25%에서 3%에서 4%까지 올라갈 건지 네. 그게 어느 시점인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중반 이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을 좀 회수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이 고금리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10개월 동안 저희도 한 2%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랐잖아요. 말씀 앞서서 주시긴 했는데 그 취약계층,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이 체감하는 고통이 지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민간 부채 부실화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법률하고 규제 위주, 세금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4년간 전세를 올리지 못하고 한 해 올리는 것을 5%를 하니까 그거를 아예 피하려고 한꺼번에 올리고 네. 또 물량도 전부 월세로 바꾸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영끌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돈 빌려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가계 빚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2,190조 원. 아우, 뭐 사실 상상도 잘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GDP 한 105% 이상이 되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한 2%만 올라도 가계에서는 17조 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고 기업은 16조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이 빚내 가지고 집 산 젊은 사람들은 진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한국은행에다가 계속 부탁하고 하는 거는 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하고 그렇다고 바로 뭐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미국보다도 우리가 너무 빨리 나설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금리 속도를 조금 낮추고 기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한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갚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노동 문제 때문에 외국 기업이 안 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로 나가고 아까 3천억 달러 해외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들어온 돈은 700억 달러고 네. 그 한국 돈으로 하면 3천억 달러면 얼마냐면 400조 원이 나갔고 들어온 돈은 100조가 안 되니까 300조라는 게 나갔습니다. 돈이 투자를 그럼 100만 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기본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뭐 7%, 8%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기업을 굉장히 옥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회사채를 안 사게 되고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든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고 네. 그러면 방법은 이 재정이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증자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재정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 하던 국가부채를 1000조로 올리고 국가부채 비율을 50%를 넘겨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네. 그 나라 전체가 망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에서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또 통화정책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아까 그 가계에서 17조 원이 추가로 부담되지만 연에 네. 기업에서도 16조 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상 이익을 가지고 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그 한계 기업의 비중이 지금 한 20% 30%인데 40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기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 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경제 자유를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들에게도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업분들이 체감하시는 현 정권의 이 변화는 좀 어떻게 체감하고 기본적인 계시나요? 방향은 100%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이 일자리 만드는 거든지 또는 기업 활동하는 거를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기업 주도, 시장 주도로 하고 또 자유라는 말을 취임사에서 35번 하시고 8.15 경축사에서 33번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자유라는 것이 제일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네. 이 인류가 1800년 동안에 1년에 성장한 것이 0.01%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매년 전 세계가 2% 이상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네.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의 잉글랜드에 600만 명이 살았는데 200만 명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거는 전 세계의 GDP의 30%를 차지하던 명나라에서 안 일어났고 섬나라인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는 왜 일어났느냐? 네.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이 자유를 위해서 마그나 카르타를 12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왕에 대해서 주장을 한 이유가 사람을 구속한다든지 사람을 군인으로 데려간다든지 함부로 못하고 내 재산을 함부로 뺏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개발한 건 네 거라는 거. 우리 이시조선 말기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방이 와서 다 뺏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해주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영국에서 새로운 증기기관이 나온다든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자유 이것이 경제발전의 제일 핵심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볼 때 국가에서 애들 양육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직업도 주고 또 양로원도 보내주고 장례식도 해주는 모든 걸 국가에서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네. 이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거가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정부가 할 수가 없고 네. 기업이 해야 되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측면에서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정부가 지금 자유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만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도 안 해주고 전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자유라면 반대로 이 기업하기 참 힘든 환경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법인세 부분도 있겠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항상 규제 개혁을 외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그런 성과는 많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답변하기가 좀 좋은 이유가 네. 제가 국무조정실 장관할 때 네. 규제개혁위원회도 국무조정실에 있고 또 규제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2011년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도 규제개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란 문제는 제가 남들보다 더 얘기 잘할 수가 네. 있고 국민의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만드는데 그 명분을 빌려서 많은 경우에 이 기득권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또 규제입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마차를 끄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손님 뺏길까봐 빨간 깃발을 마차에 달고 이 빨간 깃발보다 자동차가 빨리 가면 안 된다. 그게 적기법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마차 하는 마부들은 돈을 얼마 동안 벌 수 있지만은 자동차 산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거기 결국은 독일로 가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우버라는 걸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못하게 해요. 택시 기사들이 막혔죠. 반대를 하고 네. 기득권자들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제일 필요하고 좋거든요.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있으면 간섭을 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와서 뭐 부탁을 하든지 밥을 사든지 뭐 할 테니까 편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법 만든다는 게 다 규제예요. 네. 근데 지난번 정부에서는 전부 규제를 덤태기를 씌웠어요. 그래놓고 일자리 만들라 그랬거든. 어떤 걸 하냐면 아까 근로시간 강제로 단축하는 거라든지 최저임금을 법으로서 강제로 옮긴다든지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고 하는 그거 다 법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네. 법으로서 성장이 될 것 같으면은 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있고 한편은 기득권자를 보호를 하고 한편은 또 자기 이익 보호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봐서는 자기 권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규제 개혁이 정말 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좀 뭐라고 보세요? 전제 조건은 결국은 국민의 의식하고 정치인의 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OECD 대사를 3년을 했는데 2006년에서 8년 동안 파리에서 OECD 대사 했는데 OECD에서도 각국의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 모범 케이스를 많이 만듭니다. 네. 그걸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규제를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두 개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려면은 규제에 생기는 이득하고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기재 비용 분석. 그다음에 규제를 마음대로 만드는 게 지금은 정부가 아니고 국회니까 국회 규제 입법 심의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결국 언론이나 국민 여론에서 그걸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일단은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사실 규제만큼 힘든 일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노사 관계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이다. 굉장히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런 파업이 막 반복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또 눈덩이처럼 뭐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지금 이 노사 관계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좀 없는 걸까요? 이거 안 고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절대 선진국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민주화가 된 1987년 이전에는 이 노조를 많이 규제를 하고 노조의 힘을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힘이 엄청 셌는데 그때부터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노조가 전부 제일 세다. 그래서 외환 위기가 나는 97년, 98년에 IMF나 월드뱅크나 이 국제신용기구에서 우리 보고 한 얘기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다. 그다음에 노조가 너무 과격하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IMF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하셔가지고 이 금융기관 구조개혁을 했어요. 금융기관 종사자가 30만 명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구조개혁도 하면서 부채 비율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에 대우까지 포함해서 16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공공부문 규제개혁한다고 공적 조직도 공무원 수조도 줄이고 또 민영화도 한전도 민영화하겠다, 철도청도 민영화하겠다고 해서 상당수가 뭐 제대로 된 적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제일 안 된 게 노동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게 노사정 대타협을 하겠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98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민노총은 들어오지도 않고 노조는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악합니다. 국제기구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데서 이 노사 협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40개국 중에 130개국으로 우리나라에 나빠요. 그만큼 노동 환경이 완전 노조 위주로 돼 있다는 건데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같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은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 거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노동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 개개인은 힘이 없고 사용주한테 대등을 못하니까 그거를 힘을 주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노조라는 걸 만들었고 그 노조하고 사용자가 협상하다가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 개선하는데 타협이 안 맞으면 파업을 할 수 있고 해줬는 그런 것이 제일 큰 노동권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한쪽에만 힘을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도 힘을 주는 것이 대등 관계거든요. 네. 그러면 너는 파업할 수 있지만 나는 돈을 훨씬 손해를 보더라도 대체근로 더 비싼 다른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자 쪽에는 파업권은 있고 사용자는 대체근로는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말라위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대체근로를 앞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는. 둘째는 당신은 파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독일, 영국 뭐 이런 데 가보면 파업을 하면 공장 안에는 없고 길 건너에 가서 피켓만 들고 그런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공장의 핵심 시설을 점거하니까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게 하니까 현대차가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그 점거도 우리는 그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선진국은 직접 점거가 안 된다.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못하도록 되는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노조에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완전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노조 출신 위원장들이 국회의원이 21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입법이 다 노조 쪽에 가 있는데 지난번 정부는 신노동법을 또 훨씬 몇 개를 더 했어요. 이 해고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든지 뭐 이 공공부문도 다 가입할 수 있다든지 온갖 걸 지금 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노조에다 유리한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슈가 생겨도 몇 년 전에 생긴 그 유성기업이라고 대전에 있는 기업인데 이 임원을 노조원들이 패가지고 석 달 입원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앞에 있어서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공권력 집행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고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체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이 2,800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2,200만 명이고 자영업자가 600만 명인데 지금 노조 가입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가입률이 10.4%, 14.2%에서 거의 한 9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50만 명이 민노총이 늘었어요. 완전히 노조 위주로 해주니까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저기 공사장에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가입한 사람의 숫자는 200한 30만인가 뭐 이런데 전체 그 사람들이 과격하게 노조 위주로 하고 전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누가 피해를 봤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다 손해를 보고 월급이 네. 깎이고 네.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실업자들이 취직이 안 되고 이 2,800만 명을 볼모로 해서 200 몇십만 명이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 현황인데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권력 집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수하고 이 물건을 싣는 화주하고의 계약은 당사자끼리의 계약이거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조도 아니에요. 네. 등록제로 해서 아무나 화물차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허가제로 해서 화물차 대수를 제한을 해서 보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도 자기들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이 일정 그 금액을 보존을 해줬거든요. 네. 보호를 해줬는데 그 분야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이득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 월에 한 400만,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권 지키려고 원래 그러니까 이게 경제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해서 금년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연장할 뿐만 아니라 없애라는 거예요. 이제 일몰제를 없앨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철강 정유 이런 데 다 합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노조공화국 그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전체 우리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업도 떨어지고 아까 일반 국민도 다 피해를 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잘안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파업을 하고 앉았으니 참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뭐 귀족 노조, 강성 노조, 노조 공화국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서 노조 활동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노사 이야기를 워낙 뭐 강경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노란봉투법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게 뭐냐 부분이- 하면은 네. 이 지금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하라는 얘기는 불법 파업을 하고 불법 폭력을 했을 때 공장을 문 닫든지 공장 시설을 했을 때 네가 불법으로 한 거니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개인 재산 보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영주 입장에서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피해를 받는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한다. 그것도 불법인데 그다음에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보면 불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불법을 보호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심하다고 싶으니까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근로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있는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노동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파견을 못 받고 지시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도 그걸 하자는 얘기가 되고 결국은 지금 손해배상을 받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전체 손해배상 건수의 97%가 민노총 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노란봉투법 외에 또 하나 핫한 키워드가 이 납품 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이 납품 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또 경제단체들 사이에서 찬반도 엇갈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설왕설래 나오고 있는데요. 부회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개인끼리 하는 가격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라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이론상은 그래 보입니다. 감정상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로베스피에르하고 단테온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들이 우유값이 비싸서 우유를 못 먹인다. 이 말이 되느냐? 우유값 내려라. 기분 좋죠. 산들 완전 박수 막 쳤어요. 우유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는 비싼데 가격이 안 나오면 아, 나 우유 안 만들어. 낙농 소를 조고기로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유값이 훨씬 더 뛴다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걸 줄 수 없는 편의점 주인이나 식당 주인이 전부 자동화를 한다든지 사람을 해고를 시켜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더 불쌍하게 됐잖아요. 역효과가 좀 있었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했잖아요. 전세금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월세도 오르고. 그거 마찬가지로 시장,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안 된다. 네. 첫째는 그러면 가격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릴 거냐?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하청업법에 보면은 원청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가격이 이제 원가가 올랐다는데 이 안에 당신이 만든 이 물건 안에 어느 물건, 어느 원자재가 얼마만큼 올랐느냐? 10% 이상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생산 비밀, 화학 제품 같으면 원료를 뭐 쓰는지를 다 원청업체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청업법에 어긋나게 되고 또 현실 집행하기도 곤란한 것이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하청업체가 5천 개나 있는데 네. 5천 개하고 10년, 20년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원가를 조정을 했는데 그거의 원가 안에서도 한 제품 안에서도 그 원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회사하고 할 때마다 몇 달씩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원청 회사에서는 하청업체 연동해서 가격을 많이 주면은 이 사람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한테 그걸 전가하게 아닐까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내가 못해도 원가가 보장되고 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내가 새로운 걸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노조를 대변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걸 없어요. 중소기업이 안 하면 다른 데는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문방구 협회에 그걸 그 고유업종을 만들어놨더니 문방구 협회에 소속된 회장단사 5개, 10개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보장되니까 새로운 물건도 개발 안 하고 가격을 싸게 이 생산성 개선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여당 야당이고 다 지지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거라고요.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소기업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좀 여야 이런 진영에서 떠나서요. 정말 국익 차원에서 지금의 경제 회복을 좀 위해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그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직접 외국 투자가들하고 외국 대사관 직원들 불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미국 각 주별로 한국에 저 사람들 보내고 자기 나라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하림의 김원국 회장이 델라웨어에 있는 그 닭고기 그 공장, 사료 공장을 문 닫는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 800명인가를 저 자리를 살려줬더니, 이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고 상원 의원이 네. 너무 고맙다고 하림 김원국 회장 보고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는 정부가 못 만들고 결국은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규제 개혁을 해야 되고 노동 개혁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애들 또 기술도 많이 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뭐냐면 전 세계에 없는 규제가 많아요.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법인세도 제일 많이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엄청 합니다. 전 세계 공정위원회에서 대기업 규기라 그래서 대기업만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규제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위원회 기본 개념 자체는 담합을 해서 독과점을 해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피해 주는 걸, 경쟁을 제한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지 네. 대기업을 막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시가총액이 350조인데 경쟁사인 애플은 3,000조예요. 네. 8배가 더 커요. 현대자동차는 35조인데 도요타는 300조란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덤터기 대기업이 되면 그 사람은 규제가 한 200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여기 안 할 거고 해외 갈 거고, 네. 그 사람의 가격이 비싸니까 도요타나 저 애플이나 중국 기업한테 우리가 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크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없애야 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을 통해서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리고 대기업만을 해주셨는데, 규제하는 제도는 없애야 된다.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 더해서요. 지금 기업들이 근데 여러 가지 경제외, 대내외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좀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남들보다 아이디어를 더 내야 되고 남들보다 고생을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살아남기 위한 그 생산비 절감과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1961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81달러로서 필리핀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 방글라데시, 미얀마보다도 못 사는 한국인데, 그런 한국이 지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고 7위 무역 대국이 되고 G20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외환 위기도 겪었고 국제 금융 위기도 겪었고, 이런 위기는 언제나 오는 거고, 가장 밑바닥에서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인한 그 정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 IMF도 이겨낸 그런 국민 아니겠습니까? 기업분들도 좀 힘을 내셔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토크에서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모여 창단된 이래 지난 60년간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내는 정경련의 행보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